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자료가 하나 도착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의 최신 AI 모델 네모트론 3 기술 백소입니다. 나노, 슈퍼, 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나왔는데 이번 분석의 목표는 엔비디아가 어떻게 효율성이라는 과제를 풀었는지 그 기술적 실마리를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네, 이거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그 실마리의 시작은 이름부터 좀 낯설죠. 하이브리드 맘바, 트랜스포머, MOE 아키텍처. 여기서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요. 백서를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 구조, 이거 덕분에 처리량이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특히 나노 모델은 비슷한 크기의 다른 모델보다 3.3배나 높다고.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속도를 올리면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은 그런데 여기서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비밀이 나오는 거죠. 그 비밀이 대체 뭔가요? 핵심은 계상 비용이 아주 비싼 셀프 어텐션의 비중을 극단적으로 줄인 겁니다. 어텐션이 모든 정보의 관계를 파악하니까 강력하긴 한데 이게 너무 비싸거든요. 그 계산량이 많다는? 네. 그래서 네모트론 3는 이 어텐션을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아주 조금만 쓰고요. 대부분은 정보를 순서대로 빠르게 훑는 맘바2 구조를 사용합니다. 속도랑 성능의 균형을 기가 막히게 맞춘 거죠. 아하, 그 정밀 조준이 필요할 때만 어텐션을 쓰고 대부분은 빠른 순찰로 대체해서 최적의 균형을 찾았다. 이런 거군요. 이거 정말 영리한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낀 자원으로 뭔가 더 대단한 걸 합니다. 바로 슈퍼랑 울트라 모델에 들어간 레이턴트 MOE라는 기술이에요. 잠시만요. 레이턴트 모의의 백서를 보니까 데이터를 더 작은 잠재 공간으로 압축해서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보통 압축하면 정보 손실이 생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확도가 오히려 올라가죠?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은데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번 기술의 백미거든요. 데이터를 압축해서 통신량이랑 메모리를 아끼잖아요. 이걸 일종의 영화 제작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제작비요? 네, 네모트론 3는 그렇게 아낀 제작비로 훨씬 더 많은 전문가, 뉴런 네트워크, 그러니까 실력파 배우들을 대거 캐스팅하는 겁니다. 전체 예산은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결과물의 퀄리티는 훨씬 높아지는 거죠. 단순히 연산을 줄여서 빨라지는 게 아니었군요. 그 효율성으로 아낀 자원을 모델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 재투자한다. 이거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접근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효율성을 이용해서 품질을 끌어올리는 아주 영리한 방법이죠. 이렇게 똑똑한 기술 덕분에 이 모델이 할 수 있는 일들도 정말 대단하던데요. 일단 100만 토큰 컨텍스트는 이건 거의 책 한 권을 통째로 기억하는 수준 아닌가요? 이게 앞으로 나올 에이전트 AI에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에이전트 AI는 복잡한 문제를 여러 단계에 걸쳐서 풀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대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방대한 맥락을 전부 기억하고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100만 토큰은 그 기반이 되는 엄청난 작업 기억 공간이 셈이죠. 단순히 기억력만 좋은 게 아니네요. 보니까 코딩이나 수학 문제 같은 논리적인 작업 능력도 따로 훈련시켰다고 하고 심지어 사용자가 직접 정확도랑 효율성 사이에서 예산을 조절할 수도 있다고요? 네, 그렇죠. 정말 일 잘하는 AI 비서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 이 모든 걸 오픈으로 제공한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정말 큰 의미가 있죠. 모델의 가중치, 학습 데이터, 훈련 방법까지 공개해서 개발자 커뮤니티 전체가 이 위에서 혁신을 만들도록 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네모트론 3는 속도와 정확도라는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아키텍처 설계부터 자원 활용 방식까지 완전히 새롭게 접근한 모델이군요. 네, 특히 레이턴트 모의 같은 기술은 단순히 성능 개선을 넘어서 앞으로 AI 모델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결국 AI 시대의 가장 큰 화두인 효율성에 대한 엔비디아의 아주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효율적이고 강력하며 심지어 개방된 AI 에이전트 기술이 우리 손에 쥐어진다면 여러분이 해결하고 싶은 가장 복잡한 문제는 무엇이며 그 해결 과정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새로 출시한 AI 챗봇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모든 게 완벽해 보였는데 갑자기 한 사용자가 던진 간단한 질문에 완전한 허위 정보를 너무나 자신감 있게 내뱉는 겁니다. 바로 AI 개발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
환각 현상을 목격하신 거죠.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막막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네. AI 애플리케이션, 특히 LLM 기반 앱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왜라는 질문에 답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블랙박스 같죠. 맞아요. 모델이 그냥 블랙박스 같아서 결과물이 나와도 그 과정은 그냥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다룰 오픽은 바로 그 추측의 영역을 명확한 데이터, 또 과학의 영역으로 가져오려는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단순히 버그를 잡는 걸 넘어서는 거군요. 네, 이건 AI 실험의 경제학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AI 실험의 경제학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수백 가지 프롬프트나 모델 조합을 아주 빠르고 안정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게 되면요. 네네. 이런 좀 미친 아이디어를 한번 시도해볼까? 하는 그 비용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죠. 혁신은 바로 이런 지점에서 나오거든요. 와, 오픽은 그 과정을 추적하고 또 평가하고 개선하는, 그러니까 관찰 가능성, 평가, 최적화 이 세 가지 축으로 지원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첫 번째 축, 관찰 가능성부터 좀 보죠. 이거 언뜻 들으면 기존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말하는 로깅이나 디버깅이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아, 다른가요? 네. 기존 로깅은 결정론적인 코드, 그러니까 같은 입력에 항상 같은 출력이 나오는 시스템을 전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LLM은 비결정론적이죠. 같은 질문에도 묘묘하게 다른 답변을 내놓을 수 있거든요. 아, 맞네요. 그래서 오픽의 관찰 가능성은 AI를 위한 블랙박스 비행 기록장이라고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비행 기록 장치요? 네. AI가 왜 그런 이상한 답변을 했는지 궁금할 때 이 블랙박스를 열어서 모델에 들어간 입력부터 중간 과정, 그 모든 생각의 흐름, 최종 결과물까지 그대로 다 재생해 볼 수 있는 거죠. 와, 그냥 로그를 남기는 게 아니라 전체 사고 과정을 복귀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축인 평가 기능, 특히 자료에 나온 판사로서의 LLM이라는 개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AI가 다른 AI의 답변 품질을 평가하게 만든다니 이거 약간 SF 영화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게 오픽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죠. 예를 들어서 RAG, 그러니까 검색 증강 생성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 테요. 네. 이 시스템이 내놓은 답변이 첫째, 주어진 문서 내용에 충실한지, 둘째, 질문의 의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는 건 정말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렇죠. 시간도 많이 들고요. 네, 오픽은 이 평가 과정을 또 다른 LLM에게 맡겨서 자동화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딱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AI가 다른 AI를 평가한다면 그 심판이 좀 편파적이거나 편향될 위험은 없나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LLM이 가진 고유의 편향성이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그래서 오픽은 단순히 하나의 LLM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지 않아요. 여러 평가 모델을 교차 검증하거나 아니면 아주 구체적인 평가 기준, 루브릭이라고 하죠, 그걸 제시해서 판단의 일관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아, 안전장치가 있군요. 그럼요. 덕분에 개발자는 RAG 시스템이 엉뚱한 답변을 할 때 그게 검색 단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생성 단계의 문제인지 훨씬 빠르고 객관적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디버깅 시간이 정말 획기적으로 줄어들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론은 정말 강력한데 그럼 이걸 실제로 제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건 어떤가요? 자료를 보니까 설치 방식이 클라우드랑 자체 호스팅 두 가지로 나뉘던데요. 네, 이게 바로 오픽의 실용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 당신이 아주 민감한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킨테크 앱을 만든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클라우드 버전은 클릭 몇 번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서 편하지만 데이터가 외부 서버를 거쳐야 하잖아요. 그렇죠. 보안 문제가 있겠네요. 반면에 자체 호스팅은 더커나 쿠버네티스 설정이 처음엔 좀 복잡해도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뜻이죠. 아, 이건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 요구사항이랑 직결되는 선택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쓰던 도구들과의 통합도 중요할 텐데요. 제가 지금 랭체인으로 만든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걸 오픽에서 보려면 코드를 전부 뜯어 고쳐야 하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게 바로 오픽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이유입니다. 오! 렌체인, 라마인덱스, 오픈AI 등 이미 널리 쓰이는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를 다 지원해서 기존 코드에 데코레이터 한 줄 혹은 그냥 몇 줄만 추가하면 오픽 대시보드에서 모든 과정을 바로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와, 기존 작업 방식을 거의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네, 정리하자면 오픽은 AI 앱의 품질이라는 그 막연한 목표를 관찰하고 측정하고 개선하는 구체적인 과학의 문제로 바꿔주는 뭐랄까 만능 툴킷이네요. 맞습니다. 오픽 같은 도구는 AI 개발을 막연한 예술의 영역에서 엄밀한 공학의 영역으로 이끌고 있는 거죠. 네. 여기서 한번 당신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AI가 점점 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는 미래에 오픽처럼 투명성과 평가 가능성을 제공하는 플랫폼은 단순히 개발자를 위한 유용한 도구를 넘어서 어쩌면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필수 인증이나 자격 조건이 되지는 않을까요? AI한테 뭘 물어보면 어떨 땐 답이 좀 엉뚱하거나 그냥 길기만 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분명히 있죠. 근데 그게 단순히 AI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AI한테 나쁜 버릇을 가르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아, 그거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래서 오늘 AI의 판단력을 훈련시키는 이 교재, 그러니까 선호도 데이터셋에 대한 최신 연구 논문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 연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AI가 더 똑똑하고 편견 없이 좀 까다로운 질문에도 잘 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그거죠. 이걸 알아내려고 연구진이 헬프 스티어 3 프리퍼런스라는 아주 특별한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헬프 스티어리요? 네, 과학, 코딩, 그리고 무려 13개 언어에 걸쳐서 전문가들이 어떤 답변이 더 나은지 이걸 정말 꼼꼼하게 피드백한 데이터가 4만 개 이상 담겨 있는 거죠. 와, 4만 개요? 알겠습니다. 데이터셋을 만들었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로 구체적으로 뭘 한 건가요? 이걸 AI한테 그냥 줬더니 갑자기 똑똑해지기라도 했어요? 하하,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연구진이 이 데이터로 AI의 답변을 채점하는 뭐랄까 AI 심판을 훈련시킨 거예요. AI 심판이요? 네, 보상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어떤 교재로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이 AI 심판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훈련 데이터가 다르다고 AI 심판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냥 뭐 좀 더 정확해지는 게 아니고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진이 두 종류의 심판을 만든 거예요. 두 종류요. 네, 하나는 영어로 된 일반 과학, 코딩 데이터로만 학습한 영어 전문 심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기에다가 13개 언어 데이터를 추가로 학습시킨 다국어 심판이었죠. 하나는 영어만, 다른 하나는 여러 언어를 학습한 거군요. 그렇죠. 근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영어 전문 심판은 아주 단순한 편견을 갖게 됐어요. 편견이요? 어떤? 답변이 길고 뭔가 서식이 잘 갖춰져 있으면 내용이랑은 크게 상관없이 그냥 더 좋은 점수를 주는 경향을 보인 거예요. 그거 완전 학창 시절에 리포트 분량 채우려고 막 아는 내용 길게 늘었었던 거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정확해요. AI도 그런 꼼수에 속아 넘어간 거군요. 네, 수치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일부러 정답은 짧게, 그리고 오답은 아주 길고 그럴듯하게 제시를 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영어 전문 심판의 정답률은 무려 24.8%나 뚝 벌어졌어요. 와, 24.8%나요? 네, 반면에 다양한 언어를 학습한 다국어 심판은 고작 6.4%만 하락했죠. 오,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겉모습에 쉽게 속지 않는 훨씬 더 현명한 심판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양한 언어랑 관점을 접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AI가 더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이 똑똑해진 다국어 심판으로 뭘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편견 없는 심판을 만드는 데서 그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 연구의 진짜 결과가 드러나요. 이 똑똑해진 심판을 이용해서 기존 언어 모델을 다시 훈련시켰더니 일부 어려운 평가 항목에서는 와, 정말요? GPT-4.5보다요? 네. 결국 이 연구가 보여주는 건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취향을 가르칠 것인지 이걸 세심하게 고른 양질의 데이터만으로도 거대 모델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와, 마치 뭐랄까 무술의 고수가 힘이 아니라 정확히 흡수를 공략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네요. 비유가 아주 그냥 확 와닿네요. 결국 AI를 가르치는 건 양보다 질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 어떤 훈련 데이터가 AI의 취향과 편견을 만드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AI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네.
여러분은 어떤 AI를 원하시나요? 간결한 진실을 말하는 AI인가요? 아니면 좀 부정확하더라도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AI인가요? 결국 우리가 AI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야 할 AI의 모습도 달라질 겁니다.